그러니까 23년에는 현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매수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 물가 조정에 대한 리뷰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연준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조치를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고서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을 제가 첫 책을 냈을 때가 2018년이고요. 네. 그때 냈던 책이 경제 읽어준 남자고요. 거기다 썼던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책을 내든 그 문장을 책 어딘가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죠.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제를 알고 운전해야 됩니다. 눈 뜨고 운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제의 주체예요. 다른 말로 경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의 3대 주체. 여기 그 부분 나와요.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초등학교 시험 문제죠. 네. 혹시 쓸 수 있으세요? 뭐 가계 기업 정보. 네, 그걸. 네. 그걸 많이 잊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주체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뭔가를 주고받는 그 구조, 그게 경제예요. 네. 경제가 뭐냐고 여쭤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대 주체가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영위하는 그 자체, 그 시스템, 그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부이거나 정부의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기업의 구성원이거나, 여러분은 경제의 주체로서 가계 하나거나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웅달님도 2개고요. 저도 2개인 거예요. 네. 우리는 경제의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경제를 모른다? 경제에 관심 없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당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한 2020년부터 매우 이례적인 경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팬데믹도 이례적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도입된 말 그대로 제로금리도 이례적이었고, 그 제로금리로 인해서 나타난 대세상승장 주가, 그리고 집값 대세상승장이라는 또 지배적인 2020년, 21년의 특징, 이걸 살아간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신 특히 MZ세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21년 끝자락에 30대 주택 구입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35% 정도 되거든요. 절대적인 비중이 30대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가 20년, 21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벼락거지 되네? 집을 안 갖고 있더니 벼락거지가 되네? 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집은 반드시 사야 되겠구나 하면서 21년 끝자락에 드디어 영끌에서 집을 사요. 근데 21년 끝자락부터 집을 사자마자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때 샀던 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자가 쌓여요. 사실 우리의 어떤 재테크적, 투자적 의사결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왜 우리는 그 의사결정이 지난 한 2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의하는 게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또 내일은 또 다를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1년은 다를 거고요. 지난 10년과 미래 10년은 또 다를 거라고 다 인정하고 계신데, 지금 내리는 모든 재테크적 투자적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면서 왜 그 의사결정하는 방식, 공식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느냐. 그냥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물론 철학마다 달라요. 그 철학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의 철학과는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집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떨어져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철학을 설득시키고 싶진 않아요. 저랑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런데 집을 그냥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갖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조차도 21년 끝자락에 집을 사실 때 적어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진 않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근데 당시 87.5%가 변동금리 대출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출자가 대출을 이겼던 그 대출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건데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대출받은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홍익인간 이래로 역사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면서 경험에 기초해서 대출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1년 끝자락에 22년 전망서를 냈을 거고 집값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명확히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 드릴 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은 다른 분들과 다를 수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그러나 전혀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그게 금리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다. 라는 것은 동의했어요. 그러나 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처럼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22년부터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주식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또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했던 분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금리에 한해서는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애널리스트가 똑같이 인상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의사결정하셨던 분이라면 두 번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20년, 21년 당했는데 21년 끝자락에 집을 이제 삼으로써 또 당하는 거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존이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교수님께서는 연내 금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내 일단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목표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장의 입장이 있죠. 근데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누가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더 똑똑하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시장 마음대로였다면 이런 금리 인상도 없었어야죠. 작년에 다 틀렸잖아요. 금리 인상 자체가 있었어서는 안 되죠. 시장 마음대로라면. 중앙은행은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물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라는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기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그 물가도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 그래서 23년 연내에는 어쨌든 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어렵고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계속 드렸었죠.
세 가지 조건이 간략하게만 간다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정례회의도 무시하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라도 네.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할 겁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게 맞는 시나리오인 거죠.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물가가 어쨌든 2%에 부합하기까지 온다. 충분히 목표하는 수준에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 고물가가 안 잡힌 채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리스크워치, 글로벌 리스크워치 이 페이퍼를 매월 내는데 거기 맨 위에 있는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지연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니까 감산으로,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한다. 이런 것들이 이 물가 잡는 걸 더 더디게 만들 수 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더디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어렵다. 그 세 번째가 목표 물가를 조정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목표 물가 자체는 어쨌든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23년에는 목표 물가를 2%까지 부합하느라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주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중앙은행이 그 목표 물가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경우 뭐 그런 목표 물가 조정에 대한 리뷰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연준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조치를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고서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네. 그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그 작년부터 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23년에 반등은 하지만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말씀대로 딱 됐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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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또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 네. 말씀하셨고, 그러면 향후 주가의 흐름이나 네. 환율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네. 일단은 미국 그 기준금리는 여전히 뭐 상한선이 열려 있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인상을 물론 오늘 촬영일이지만 FOMC 회의가 이제 네. 새벽에 있죠. 거기서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역대급인 거죠. 역대급 한미 기준금리 격차.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지금 환율이 요동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그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국 돈의 가치가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달러 인덱스라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고 유러피언 국가들은 계속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조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은 22년 6월이 물가의 정점이었고, 그러니까 22년 중반쯤에 자이언트 스텝을 쫙 했던 거죠. 가장 급하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유러피언 국가들은 그때 물가가 그렇게 대단한 숙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렇게 안 했었어요. 베이비 스텝 정도 하다거나. 근데 뒤늦게 물가 폭탄을 만난 거예요. 에너지발. 뒤늦게. 그러면서 그 에너지,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했지만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것이 여러 전반에 걸쳐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의 폭탄을 22년 끝자락에 만나요. 그 23년 초에까지. 그러니까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통화와 나머지 기축 통화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잖아요. 나머지 6개 통화가 유로존의 유로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이게 6대
기축통화 나머지 얘네들의 믹스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고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긴축 속도가 더 강화되고 미국은 이제 속도 조절이 있고 곧 금리 동결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얘네들 대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요? 얘네들 통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까요? 얘네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는 흐름인 거예요. 근데 원화와 달러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은 계속 동결할 것 같아. 그리고 이 통화의 가치는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도 보여주는데 유독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어때요? 안 좋죠. 미국보다 미국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색할 만큼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하드 랜딩인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금융부실이라는 이유도 위험성이 어느 정도 고조된 불안감 이게 고조된 그런 시점이니까 달러 선호 현상 뭐 이런 것들도 맞물리니까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달러 기조는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나오고 격차가 벌어지고 나서도 그 강달러 기조가 나름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또 뉴노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강달러 기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로 본다면 정말 킹달러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원달러 환율조차도 그런 긴장감이 고조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야 또 엄청나게 벌어질 거야 라고 가장 먼저 예견을 많이 했었던 시점이 22년 10월이니까 그때 초강달러가 나왔었던 거예요. 1440원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시 갱신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만 말씀드리면 1440원을 찍고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서 강달러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 원달러 환율의 정점은 찍은 것이다. 네. 환율의 흐름과 나머지 지표의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지만 인하는 안 한다. 동결한다. 느낌이 비슷하죠.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고유가다. 네. 그리고 유가 불안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 흐름이 다 비슷해요. 주가도 마찬가지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반등은 하지만 박스비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 변수를 저한테 말씀하셔도 그게 이런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거. 따로 놀지 않아요. 이 거시경제 지표가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박스피를 벗어나서 주가만 나홀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에는 박스피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어쨌든 23년 2분기 4월 정도가 금리의 정점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22년에. 그러니까 4월이 정점이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2년 10월이 저점인 거예요. 그 고금리라든가 금리 인상 그렇게 해나갈 거야 그때까지 라는 그런 압박을 선반영시키는 거죠. 선행지표니까. 그랬지만 지금부터 조정되는 것은 다 금리 인상할 줄 알아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4월이 아니라 5월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후까지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대 하는 것들 그 조금의 추가적인 인상폭만큼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네. 어떻게? 심리적으로 물가 지표를 보니까 안 잡혔대. 근원 물가를 보니까 더 올라갔대. 그럼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로 또 얘기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얼어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갈 듯 하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히는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가 23년이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다. 경기 침체는 다른 말로 GDP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이
쪼그라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실적 자체가 안 좋게 계속 발표되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대세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야 이게 저점이고 3, 4분기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이게 반영돼서 주가가 따로 노는 걸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기대감도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악화됐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니까 주가가 뭐 이 실적과 무관하게 막 대세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책의 지금 부제가 금리, 물가, 환율부터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 경제까지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개인이 또는 뭐 기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뭐 본업, 뭐 네.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재테크 이렇게 포괄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네.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 네. 다른 지역에 계시고 다른 소득 수준에 다른 그런 성향,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300만 원 월급 다 주식으로 바꿔놨는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건 어떤 상황에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안전 추구형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안전 추구형이시라면 여러분 본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 굳이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공격적 투자자다. 그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23년 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 추구형이면 굳이 투자하셔도 되나 저축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공격적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선별해서 그쵸 투자하시는 거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 거고 경기 침체인 것이지 주가 침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썸네일만 딱 보시고 댓글 딱 다는 거죠. 네. 아니 경제 위기 온다더니 왜 주식은 반등한다 그래? 이렇게 썸네일만 보시고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런 분들이 이 말씀 듣고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네. 정작 꼼꼼히 끝까지 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고 주가 침체를 또 구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에 입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좀 구분하고 그냥 통편일률적으로 그냥 하나로 좀 정의를 해서 평균에 가깝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23년 올해까지는 뭐 일단은 부동산은 0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3년 끝자락 정도의 부동산을 턱 들어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집 마련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3년에는 현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매수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 골자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채권 투자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중금리의 정점이 다다랐을 때 채권 금리가 정점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채권 투자를 좀 추천드렸는데 뭐 아직도 늦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어쨌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채권 투자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23년 끝자락이 돼서야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네 아니면 실제 기준금리 인하 라는 게 이뤄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또 시장에 굉장한 또 부풀 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도 좋으니 그때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비가 그래도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웅달 책방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정말 그 2500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까,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까 하는 그 종목을 좀 찾아서 노력하시면서 주식 투자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투자 성향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주식 투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전추구형이라면 현금 모으시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22년, 23년을 지내시면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시경제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2020년, 21년은 어쩌면 종목이 또 중요하지 않은 거시경제가 그 주가를 만들었던 거고, 22년, 23년도 역시 종목이 아니라 거시경제가 그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 단적인 증거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가나 뭐 프랑스 주가나 전혀 다른 나라 주가나 우리나라 주가 그래프를 같이 딱 한 장표에 그려놓고 옮겨놓고 보세요. 같은 그림이죠. 매우 유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글로벌 경제, 거시경제의 흐름과 벗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뭐 투자 관점에서, 재테크 관점에서, 혹은 자기개발 관점에서 웅달 책방을 즐겨보고 계시겠지만, 경제는 정말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시간 말고요. 하루에 15분씩 한 달간 네. 경제를 한번 마스터 해본다. 여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입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빨리 읽혀서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대학생 중에 공부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하루에도 다 읽힐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시경제 공부하시면서 건전한 투자, 지키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부를 늘리고 싶다면 미래를 알아야 하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